더럽다며 제 머리채를 잡던 며느리가 제가 5,120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인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제 앞에서 객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 공개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 새벽에 적막함과 친해진 것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옛말. 하나 틀린 게 없나 봐요. 오늘도 동이 트기 한참 전인데 눈이 말똥 떠졌어요.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이곳 외곽의 새벽 공기는 제법 차가워요. 이불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냉기에 잠시 몸을 떨었죠. 보일러를 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두꺼운 겉옷부터 걸쳤어요. 제 방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어요. 안전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에 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동료들과 막걸리 잔을 부딪히는 저, 그리고 먼저 간 제 남편, 모두 35년간 제 청춘을 바쳤던 건설 현장에서의 기록들이죠.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귓가에 쇠망치 소리와 땀 냄새가 맴도는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어느새 깊게 펜주름과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네요. 제 손은 또 어떻고요. 평생을 시멘트와 흙을 만지며 살아온 손이라 마디마디 굵어지고 온통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하기 짝이 없어요. 여자 손이 곱지 못하다고 속상해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 손이 제 아들 지훈이를 키워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제 인생의 훈장이니까요. 부엌으로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어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니 비로소 온기가 도는 것 같았죠. 제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 같은 거죠. 뭐든 대충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식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정성껏 닦았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신문에 난 아들 지훈이의 기사,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죠. 흙먼지 속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죽은 남편에게도 떳떳하구나. 눈물이 펑펑 났어요. 저의 하루는 이렇게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작돼요. 문득 지금쯤 지훈이는 무얼 하고 있을까 상상해 봤어요. 강남의 번쩍이는 오피스텔에서 약혼녀 서연이가 골라준 명품 옷을 차려입고 있겠죠. 매일 아침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설 거예요. 제 투박한 일상과는 참 많이 다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아들이죠. 그 아이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지훈이었죠. 옆에는 약혼녀 서연이도 함께였어요.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어서 와라. 하지만 제 기쁨도 잠시 서연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그 아이는 제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마치 더러운 곳에 발이라도 들인 사람처럼요. 제가 정성껏 차린 과일과 차를 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제가 어젯밤부터 묻혀놓은 나물 반찬 몇 가지를 꺼내주려고 하자 서연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 참 쌀쌀 맞았죠.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밖에서 파는 깔끔한 음식이 아니면 잘 안 먹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든 음식은 마치 깔끔하지 못하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을 잘 몰라서. 그러자 옆에 있던 지훈이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어색하게 웃으며 서연이의 등을 감쌌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입이 좀 짧고 까다로워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라니요. 내 아들이 내 집에서, 내 앞에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서운하던지. 하지만 정말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던 말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요. 결혼식 날 어머니 쪽 하객분들께는 옷차림 좀 단정하고 정중하게 하고 오시라고 미리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버지 쪽 손님들은 다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라 혹시라도 분위기를 해칠까 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 제 동료들, 평생을 저와 함께 흙먼지 속에서 동고동락하며 제 아들 지훈이까지 자기 자식처럼 예뻐해 주던 그 고마운 사람들이 제 며느리 될 아이에게는 그저 분위기를 해치는 수준 낮은 존재일 뿐이었던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공사 현장 한 구석에서 흙 묻은 손으로 지훈이의 도시락을 챙겨주던 제 모습. 그때의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훈이가 있는 건데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건지 지훈이는 알았지. 엄마, 서연이 뜻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결혼식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라며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텅 빈 집 거실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아들이 앉아 있던 자리에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우는 건 지는 거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어 그 안에 고이 간직해온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죠. 제 남편이 물려준 유품이자 제 인생의 비밀이 담긴 수첩이에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수십 년간 제가 기록해온 빼곡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의 땅 문서 사본, 어느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 인천공항 근처 부지 계약서들. 그것은 제가 일궈낸 작은 제국의 역사였어요. 아들 지훈이조차 모르는 저만의 세계. 저는 그저 말없이 수첩을 넘겨볼 뿐이었어요.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제 침묵은 폭이나 체념이 아니었어요. 그건 길고 긴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그 아이, 서연이가 다녀간 후로 며칠 밤을 설쳤는지 몰라요. 잠자리에 누우면 낮에 들었던 그 쌀쌀맞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경멸적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잠든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지훈이가 저렇게까지 남의 눈치를 보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서요. 밤새 뒤척이다 보면 옛날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비 오는 날 질퍽이는 공사 현장에서 남편과 함께 천막을 치고 비를 피하던 기억,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어린 지훈이의 도시락을 싸던 기억, 그 모든 고생과 서름이 우리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견뎌낸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래, 내 아들 장가가는 날인데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조금 상처받는 게 대수랴. 저는 그렇게 밤마다 제 자신을 다독이고 또 다독였어요. 모든 것을 참아내기로 그저 웃어주기로 결심했죠. 가끔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들떠 있었죠. 수천만 원짜리 예물시계 이야기, 강남의 억소리 나는 신혼집 이야기. 그 아이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성꼭대기에서 아래에 있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살필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그저 제가 아이고 잘됐다, 장하다, 우리 아들 하고 기뻐해 주길 바랄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기쁜 척 연기를 했어요. 제 불안과 상처는 목구멍 너머로 꿀꺽 삼켜버렸고요.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한복을 꺼내 입었죠. 곱게 빗은 머리에 비녀도 꽂았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기를, 제 아들의 결혼식에 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예식장은 제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햇살처럼 빛나고 부드러운 카펫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죠.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하객들은 서로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어요. 그들 사이에서 정성껏 다려 입은 제 한복은 어쩐지 낡고 오래된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딴섬처럼 그렇게 홀로 서 있었죠. 그때였어요. 아이고, 미경이 아니요. 하는 구수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온 건 돌아보니 과거 건설 현장에서 청춘을 함께 보냈던 제 오랜 동료 몇몇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차려입고 어색한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투박한 손을 보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지. 여기가 어디라고 이 누추한 친구들이 와주었을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제 진짜 세상, 제 진짜 사람들이 바로 저기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감동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보던 서연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녀는 제 아들 지훈이의 팔을 잡아 끌며 제가 들으라는 듯 경멸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런 사람들이 당신 어머니 친구들이라고. 정말 수준 떨어져서 같이 서 있기도 창피하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친구들이 봉투를 내밀며 제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 순간 서연이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녀는 성큼성큼 우리 쪽으로 걸어와서는 제 친구들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 친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제가 황급히 막아섰죠. 아가,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다 내 귀한 손님들이시다. 그러자 서연이는 이제 타겟을 저에게로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성과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야말로 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꺼져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가 수많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어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죠. 머리에서 비녀가 떨어져 바닥에 쨍하는 소리를 내며 뒹굴었어요. 예식장 안의 모든 음악과 웃음소리가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제 아들 지훈이는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여기저기서 하객들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이는 것이 보였어요. 아, 나의 치욕이, 내 아들의 어미가 겪는 이 수모가 이렇게 영원히 기록되는구나. 머리채를 잡힌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흙탕물에 넘어져도 아들을 생각하며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의 흙먼지는 제 자부심이고 명예였지만 지금 이 화려한 호텔에서 당하는 수모는 오직 치욕 그 자체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의 상처는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때 서연이가 사과를 하겠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제 됐지? 하는 오만함마저 느껴졌죠. 제가 부엌에서 차를 내오려고 몸을 돌린 순간이었어요. 서연이가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제 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제 쪽으로 주전자를 쏟았어요. 다행히 제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해서 팔에 뜨거운 물이 살짝 튄 정도로 그쳤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놀란 척하는 그녀의 얼굴과 달리 그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다는 것을요. 일부러 그런 것이 분명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결혼식의 모욕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면 이 끓는 물은 제 목숨을 위협하는 명백한 악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용서할 가치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오랜 자산 관리인이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김 변호사, 금화건설, 그리고 서연이라는 아이의 집안에 대해 알아봐주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싹 다 털어주게.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눈에서 흐르던 뜨거운 눈물은 이제 차가운 강철이 되어 제 심장에 밝혔으니까요. 그 눈물값 반드시 치르게 해줄 참이었어요. 아주 비싸게 말이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끊고 저는 며칠 동안 제 과거를 여행했어요. 제 아들 지훈이는 아마 모를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 그저 자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하겠죠. 어쩌면 그게 제가 원했던 것이기도 해요. 제 아들만큼은 흙먼지 날리는 세상 말고 반듯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제 옆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남편이 남겨준 것이라고는 작은 빌라 한 채와 많지 않은 퇴직금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겨줬어요.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었죠. 건설 엔지니어였던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여보, 돈을 따라가지 말고 길을 따라가. 길이 나는 곳에 돈이 흐르는 법이야. 그리고 건물을 보지 말고 그 건물이 들어설 땅의 미래를 봐야 해. 그 말들이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다 몰랐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 말들은 제게 유언처럼 남았어요. 저는 결심해야 했어요. 이 돈으로 아들과 그저 안전하게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유언을 믿고 모험을 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죠. 먼저 살던 빌라를 팔고 퇴직금을 합친 제 전 재산을 들고 90년대 초반에 강남으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강남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여기저기 허름한 밭도 있고 논도 있었어요. 저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에 허름한 땅을 샀어요. 무서웠죠.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땅의 미래를 보라던 남편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렸어요. 그 후로도 제 모험은 계속됐어요. 저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여자라고 험한 일을 안 시켜줄 때는 현장 식당에 가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죠. 그렇게 번 돈을 푼푼히 모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유심히 보던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해 둔 것을 밤마다 읽고 또 읽었죠. 영종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것이라는 남편의 예언을 믿고 아직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영종도의 헐갑짜리 임야를 사들였어요. IMF가 터져서 모두가 주식을 내다 팔 때 저는 오히려 제 전 재산을 걸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 삼성과 현대의 주식을 샀어요.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어요. 저는 제 아들 지훈이를 반듯하게 키워냈고 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저만의 제국을 건설했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요. 그렇게 과거를 헤매던 며칠 후 김 변호사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여는 제 손이 살짝 떨렸죠.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금화건설, 겉보기에는 온갖 화려한 건물들을 지어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 비율은 상상을 초월했고 당장 현금 유동성이 막혀서 금방이라도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판교 신도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대로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화려함은 모두 빚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어요. 적의 약점을 확인한 순간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죠. 김 변호사가 정리한 제 현재 자산 현황 보고서였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 맨 마지막 장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총자산 평가액 120억 원. 5,120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청춘이었고 땀이었고 눈물이었어요. 남편의 지혜와 저의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 아들의 어미를 모욕한 자들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어요. 제 복수는 더 이상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한 계획과 압도적인 힘에 기반한 너무나도 당연한 응징이 될 참이었죠.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갑게 식어버린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죠. 저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놀랍도록 냉정하고 명료했어요. 김 변호사, 지금부터 유령회사를 몇 개 설립해주게. 금화건설이 사활을 걸고 있는 판교, 신도시 부지, 그 주변의 알짜배기 땅들을 우리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다져진 전략가의 그것과 같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작업복 대신 수수하지만 품이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죠.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제 말투에는 저도 모르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성공에 기대어 살아가는 무시당하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미경, 거대한 제국을 제 손으로 건설했고 이제 그 힘을 사용하려는 건설자 한미경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제국을 되찾은 왕은 가장 먼저 성벽을 보수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법이죠. 저도 그랬어요. 제 분노와 슬픔은 이제 가장 차가운 이성이 되었고 그 이성으로 복수라는 거대한 공사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번화가에 저는 아주 작은 투자자 문사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겉보기에는 은퇴한 노인들을 상대로 소소한 재테크 상담이나 해주는 그런 평범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한 기업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서울 수도권 전체가 그려진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저와 김 변호사는 마치 바둑을 두는 기사들처럼 그 지도 위에 말없이 돌을 올려놓았죠. 제 전략은 단칼에 적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시시하잖아요. 저는 그들을 서서히 아주 천천히 말려 죽이기로 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발목에 감긴 족쇄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도록 만들 참이었죠. 우리의 첫 번째 포석은 판교였어요. 금화건설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 우리는 유령회사를 통해 그 부지와 바로 인접한 작은 땅을 사들였어요. 금화건설 측에서는 그 땅이 팔린 줄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한 경제신문에 아주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판교 신도시 핵심 부지 인근 대규모 축사 및 분뇨 처리 시설 건설 계획 허가. 그 기사 하나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밤낮으로 악취를 풍기는 축사와 분뇨 처리장이 들어선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 소식이 퍼지자마자 금화건설의 아파트 분양 사무실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사람들의 전화로 불통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의 가장 빛나는 프로젝트에 저는 똥물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버린 셈이죠. 두 번째 포석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수십 년간 신용 하나로 관계를 맺어온 은행의 지점장, 증권사 임원들에게 아주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돌렸어요. 그들은 모두 제 남편의 동료였거나 제가 젊은 시절부터 거래하며 저의 됨됨이와 안목을 믿어주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부탁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툭
한마디 던질 뿐이었죠. 그런데 요즘 금화건설이 자금 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던데 아무래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게 아닌가 몰라 잘 아는 집안이라 걱정이 돼서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돈의 세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걱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위험 신호거든요. 시달제 평판을 아는 그들은 분명 그날 오후 당장 금화건설에 대한 대출 한도를 재검토하고 신용 등급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잇 37.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쳐서 금화건설의 돈줄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금화건설의 회장, 즉 서연이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제 번쩍이는 강남 사무실이 아닌 허름한 서울 외곽의 빌라로요. 제 정체를 숨기기엔 그쪽이 더 효과적이었으니까요. 그는 비싼 양주 세트를 들고 와서 제 앞에서 아주 공손한 태도로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판교의 땅 문제 때문에 왔다며 본론을 꺼냈어요. 저희가 시세의 2배, 아니 3배라도 쳐줄 테니 제발 그 축사건설 계획 좀 철회해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시트스라이트 서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처럼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시트스라이트 스리사이 176 시트스라이트 스라이트 스리사라이고 회장님.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늙어서 이제 그런 복잡한 건 잘 몰라요. 똑똑한 우리 아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라 저는 그저 아들 뜻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Site 176. 제 아들 지훈이의 이름을 파는 순간이었죠. 그 말을 듣는 사돈의 얼굴이 잠시 이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아마 속으로 제 아들을 욕하고 있었겠죠. 장모될 사람의 회사 앞길을 막는 후레자식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그가 내미는 술잔을 받았어요. 그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제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혀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포석이 깔렸어요. 금화건설은 자금줄이 막히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한 수, 대마를 잡을 일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지훈이의 어릴 적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흑투성이가 된 채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잠시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을 파멸시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어미로서의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결혼식 날의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서연이의 증오에 가득 찬 얼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던 내 아들의 파랗게 질린 얼굴. 그 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과 연민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제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해졌죠.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제 마지막 공사였으니까요. 제가 깔아놓은 포석들이 마침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금화건설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의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지경에 이르렀죠.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협력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달라며 아우성이었어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판교 프로젝트는 똥물 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흉물처럼 방치되었고요.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모래성은 제가 일으킨 작은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이란 본디 벼랑 끝에 몰리면 가장 절박한 희망에 매달리는 법이죠. 그들에게도 마지막 동아줄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싱가포르에 있다는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였죠. 그 펀드만 유치하면 당장의 부도를 막고 재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더군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그 동아줄의 끝을 제가 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그날 오후 금화건설의 회장, 즉 서연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집무실로 모든 것을 걸었어요. 회사의 핵심 임원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인 서연이와
제 아들 지훈이까지 모두 불러 모았죠. 마지막 희망이자 구원자인 골든 애쉬 펀드와의 최종 투자 계약을 화상회의로 체결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이제 살았다는 마지막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제 사무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긴장된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고 김 변호사가 화상회의 연결 버튼을 눌렀어요. 금화건설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자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주시했어요. 그들은 당연히 말쑥한 양복 차림의 외국인들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겠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아끼는 단정한 색의 정장을 차려입고 등 뒤로 서울의 전경이 내다보이는 통유리 창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바로 저 한미경이었어요. 순간 그들의 집무실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 그들의 얼굴 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 아들 지훈이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것처럼 보였고요. 저는 가장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어조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금화건설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돈어른과 제 아들 지훈이, 며느리 서연이도 잘 있었는지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그들은 비로소 눈앞의 광경이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서연이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니, 사부인께서 어찌 거기에.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구원자, 싱가포르의 투자조합 골든애쉬의 실소유주 한미경입니다. 한미경. 제 이름 석자가 그들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풀어놓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금화건설이 발행한 부실 채권의 절반 이상을 지난 몇 달간 저희 골든애쉬가 조용히 사들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활을 걸었던 판교 부지, 그 주변의 모든 알짜배기 땅들의 소유주 또한 바로 저라는 사실도요. 다시 말해 금화건설의 숨통은 이제 제 손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서연이와 그녀의 아버지는 충격과 공포로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어머니 하는 말만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는 스크린 너머로 제 아들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지훈아, 네가 비단 옷을 입고 상류층의 사위가 되어 내 어미를 부끄러워하는 동안 이 어미는 흙먼지 속에서 배운 지혜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격이라는 것을 통째로 사들였다. 너희가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 너희의 미래, 너희가 가진 모든 것. 이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이의 아버지는 억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가슴을 붙잡고 의자 아래로 쓰러졌어요. 집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서연이는 아빠 하고 절규하며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임원들은 허둥지둥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혼란과 절망의 풍경을 저는 스크린을 통해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서연이는 울부짖으며 화면 속의 저를 향해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오직 결혼식 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녀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오버랩될 뿐이었죠. 그래, 바로 저 모습이었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존엄을 짓밟아버렸던 바로 저 얼굴.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자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체면을 구기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돌려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공정한 복수였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상회의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캄캄해진 스크린 위로
모든 것을 잃고 공허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비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공들여 설계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공해낸 제 마지막 건설이 비로소 끝났으니까요. 통쾌하고 또 지독하게 고요한 밤이었어요. 시간은 참 공평하게 흘러가더군요. 제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1년이라는 시간이 켜켜이 쌓였어요.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금화건설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신문 어디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서연이와 제 아들 지훈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사라지고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좁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들었죠. 번쩍이는 외제차 대신 낡은 버스를 타고 최고급 레스토랑 대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요. 지훈이는 다니던 대형 로펌에서 당연하다는 듯 쫓겨났어요. 지금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어 근근히 변호사 일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전 같은 명성은 온데간데 없었죠. 평생 제 손으로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던 서연이는 이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생전 처음으로 돈의 무서움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이죠.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1년 만에 마주한 지훈이와 서연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값비싼 옷 대신 낡고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얼굴에는 수심과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죠. 잘못했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이만큼 고생하고 뉘우쳤으니 이제 이 매정한 어미가 다시 자신들을 받아주고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집과 생활은 돌봐주리라고요. 저는 말없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내왔어요. 상자 안에는 제가 수십 년간 입었던 낡고 헤어져 군데군데 꿰맨 흔적이 가득한 작업복 한 벌이 들어있었죠. 저는 그 작업복을 꺼내 제 아들 지훈이 앞에 내밀었어요. 돈도 집문서도 아닌 낡은 작업복을 본 지훈이의 눈이 당혹감으로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내가 가진 수천억의 재산이 아니다. 바로 이 작업복 한 벌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일했던 저 건설 현장에 가서 앞으로 1년간 내 손으로 직접 땀을 흘려 돈을 벌어봐라. 내 희고 고왔던 손에 굳은 살이 밝히고 땀 한 방울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고 이 늙은 어미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키워냈는지 내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날. 바로 그날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것이 네가 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진짜 효도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젊은 날 처음 건설 현장에 나가 거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어깨가 빠질 것 같던 고통 속에서 첫 일당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느꼈던 돈의 무게, 그 땀의 가치를 이제라도 제 아들이 느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담긴 진심을 읽었는지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죠. 그 눈물은 더 이상 자기 연민이나 동정을 구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마주한 한 남자의 진짜 참회의 눈물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내민 작업복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곁에서 함께 무릎 꿇고 있던 서연이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뜻을 받아들였고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생길은 훤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어요. 제 아들은 이제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멀어져 가는 아들의 손에 들린 낡은 작업복을 보며 제 입가에 비로소 아주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복수의 차가운 만족감이 아닌 자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기회를 준 부모의 그런 따뜻한 미소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한평생 단단한 기초 위에 웅장한 건물을 짓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때로는 잊곤 한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기초는 차가운 콘크리트나 강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쳐주는 정청과 존중이라는 것을. 한 어머니의 거친 손에 밝힌 굳은 살은 부모의 희생이라는 기초 위에 자식의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진정한 효도란 그 기초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정성껏 보살피는 마음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법이다.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사람의 도리라는 가장 높은 기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평생 단단한 집을 짓고 싶어 하죠. 하지만 가장 튼튼한 기초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 기초의 고마움을 잊는 순간 가장 화려한 집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거든요. 진정한 효도는 바로 그 기초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요.